자신들의 샤오미를 내세우며 기세등등하던 중국은 한국 기업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24시간 후 중국의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협력업체가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해댔고 72시간 후에 베이징은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국을 내친 중국은 무릎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베꼈지만 그대로 망한 중국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샤오메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중국 이선 도시인 우시에서 전자제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융성전자라는 OEM 공장의 품질관리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는데 야간 대학을 나온 후 이 공장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죠. 2023년 가을, 저희 공장에 정말 큰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의 중견기업인 한성테크에서 스마트워치 제조 계약을 따낸 거였어요. 사실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아는 삼성이나 LG만큼 유명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뒤처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장님은 완전히 들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연세이신데 마치 20대 청년처럼 신이 나셨더라고요. 전체 직원 300명을 공장 마당에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드디어 중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지역 신문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중국 기업이 드디어 한국을 넘어섰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기술력이면 충분히 한국 제품보다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가 엄청 컸어요. 10년 동안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제가 드디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니까요. 품질 관리 일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올라와 고생하며 야간 대학을 나온 저에겐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였어요. 부모님 병원비도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첫날 밤새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우리 공장을 부러워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았다고 모두들 생각했죠. 저는 그날 밤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단 24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첫 양산품 품질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불량률이 60%였거든요. 60%라는 건 100개 중에 60개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급하게 새벽 4시에 전체 직원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라인 매니저와 기술팀이 달려왔습니다. 다들 어제까지만 해도 기뻐하던 사람들인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배터리가 원래 절반도 못 가고 터치 반응도 엉망이라고 하더군요. 겉보기엔 똑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량률 60%라는 충격적인 결과 앞에서 저희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회장님은 화가 나서 난리가 났어요.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벽에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빨간 펜으로 크게 써 있었어요. 완벽한 복제 등호 생존이라고 말입니다.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싶었죠.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샤오메이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이름하여 프로젝트 카피캣이었습니다. 한성테크의 기술을 완벽하게 베끼는 게 목표였죠. 솔직히 처음엔 거부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신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프로젝트 성공하면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시켜주겠다고도 약속하셨죠.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제 월급으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정말 무섭도록 체계적이었어요. 6개월 동안 진행될 초대형 역설계 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성테크 퇴사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였어요. 인사팀에서 링크드인을 뒤져가며 전직 직원들을 찾아냈죠. 두 번째는 협력업체 정보를 사는 거였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들한테 접근해서 설계도면이나 사양서를 몰래 빼내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해주더라고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세 번째 단계였어요. 한성테크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현미경으로 칩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봤죠. 심지어 엑스레이 촬영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첩보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총책임자였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죠. 기술팀 직원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게임하듯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한성테크의 설계도면을 거의 완벽하게 복원해낸 거예요. 부품 리스트부터 조립 순서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죠. 그때 저는 정말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놈들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보너스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어요. 한성테크의 설계도면을 100% 똑같이 복제하는데 성공했거든요. 부품 하나하나의 사양부터 조립 순서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나사 하나의 토크값까지 정확히 맞췄어요. 기술팀 전체가 흥분 상태였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분석한 결과니까요. 팀장이 저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제품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시제품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긴장한 채로 첫 번째 샘플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겉보기로는 정말 똑같았어요. 디자인부터 무게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회장님도 보시고는 이제 됐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배터리 지속 시간이 한성테크 제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시간 가야 할 게 6시간밖에 못 갔습니다. 터치 감도도 엉망이었고 블루투스 연결도 자꾸 끊어졌어요. 기술팀이 다시 매뉴얼을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모든 게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매뉴얼 여백에 적힌 손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직감으로 0.2mm 조정이라든지 온습도를 체감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낙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메모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마음으로 느낀다는 게 뭔 소리인지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건데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또 다른 메모에는 숙련자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몇 년의 경험이 있어야 이 공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품질 관리 부분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0.01%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100%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시제품을 만들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데 성능은 형편없었어요. 마치 똑같은 요리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했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았죠. 기술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매뉴얼은 완벽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모든 수치와 사양이 정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제품 실패가 계속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였죠. 특히 젊은 직원들이 더 화를 냈어요. 그때 마케팅팀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돌리자는 거였어요.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자는 거였죠. 인터넷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하청업체 취급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댓글들도 악성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게시물들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기술만 빼먹으려 한다는 내용들이었죠. 물론 다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엔 이런 방식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한국 기업들을 욕하니까 저도 덩달아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서 시위도 했고요. 저도 그 시위에 참가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여론전이 계속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나서서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퍼뜨린 내용들 중에 거짓이 많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격차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과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반도체 전문가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니까 우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조작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독성 물질 검출 조작건이 대표적이었죠. 한성테크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가 국제인증기관에서 반박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 순간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SNS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다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건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기술로 승부해야 할 걸 이상한 수작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거였죠. 한성테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사회 공헌 활동만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당당해 보였어요. 자존심으로는 기술을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때 한성테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확장 계획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우리 공장으로 오는 부품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만 개씩 오던 핵심 부품이 5천 개로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기술팀에서 문의해도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라고만 답변이 왔죠.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장비 점검이었어요. 한성테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허락해줬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신규 채용 중단이었습니다. 한성테크에서 당분간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니 신규 직원 채용을 하지 말라고 통보해온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조치려니 했죠. 회장님은 계속 이건 그냥 허세라고 하셨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수작이라면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셨죠. 우리 없이는 한성테크도 살 수 없다는 게 회장님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 일이 터졌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새벽 4시 한성테크에서 공식 철수 발표를 한 거예요. 베트남 공장으로 모든 생산 라인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와의 계약은 그 즉시 해지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철수한다고요? 우리 직원 200명은 어쩌라는 거죠?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보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첫째 날부터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공장과 거래하던 부품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12개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몰렸죠. 이 모든 업체들이 한성테크 물량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 정리해고도 불가피했습니다. 200명 중에 1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내야 했어요. 저도 그 명단을 작성해야 했는데 정말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을 제 손으로 자르는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활기차던 거리가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한성테크 철수 소식이 알려지자 시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우리 공장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시더라고요.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던 우리 공장이 망가지면 시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였죠. 더 큰 문제는 다른 외국 기업들도 연쇄 철수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독일 기업 하나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일본 기업도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시정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불려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국장, 투자유치팀장 등 고위 간부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시장님이 저에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회사에서 뭘 한 거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프로젝트 카피캣에 대한 모든 걸 털어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경제국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고 어떤 외국 기업이 우리를 믿고 투자하겠냐고 했어요. 회장님도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를 부르셔서는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주도한 게 저라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몰아세우셨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사 승진을 약속하셨던 분이 말이에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감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시정부와 회사가 합동으로 프로젝트 카피캣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혼자서 한 일도 아니고 회장님 지시로 한 건데 왜 저만 책임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저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죠. 가족들도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200명이 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떠나고 텅 빈 공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조직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할 때는 다 함께 나누지만 실패할 때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 저는 창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공장 규모를 줄이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창고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기계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공책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이었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기록들이었는데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외국 기술을 베끼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일본 기술을 따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일기 내용이 너무 생생했어요. 일본 회사 기술자가 와서 지도해줄 때 모든 걸 몰래 기록해뒀다고 써있더군요. 설계 도면도 몰래 복사하고 제조 공정도 다 따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품질이 다를까 하고 고민하셨던 내용이었죠. 일본 제품은 10년을 써도 멀쩡한데 우리가 만든 건 1년도 못 간다는 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품질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아버지가 쓰신 글 중에 0.01%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100%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계속 읽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깨달으셨더라고요.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도면이나 매뉴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장인정신,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진짜 기술이라고 쓰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기술자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 기술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써있더라고요. 기술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은 스스로 기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따라, 남의 것을 따라 하지 말고 우리 것을 만들어라라고 쓰셨더군요. 베끼기만 하면 영원히 2등밖에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훔치지 말고 배워라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진짜 기술자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배워서 더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제게 쓴 편지도 있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만 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했더니 기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카피캣의 모든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한성테크 기술을 어떻게 베꼈는지, 부품 업체들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빼냈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훔쳤지만 정신을 훔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장인 정신과 품질 철학은 베낄 수 없었다고 했죠. 인터뷰 도중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한국 사람들과 실직하신 분들,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처음엔 저를 욕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성테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당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성테크 담당자가 직접 와서 설명해 줬어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중국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주겠다는 거였어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단, 지적재산권은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이런 기회를 주다니 말이에요. 진정한 기술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어요.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재교육센터 설립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여전히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일기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진짜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고, 신뢰는 100년을 가지만 배신은 하루도 못 간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